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본적인 저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대표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면이라 함은 죄가 확정된 뒤에 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 무슨 죄라는 겁니까? 유능한 분들이시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혁신계 박영순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경쟁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앉혔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객공천을 위한 길이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 대변인은 진행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새롭습니다. 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태원 참사 1년이 되는 날인데요. 네. 일종의 시민 추모 대회를 놓고도 정치권은 충돌입니다. 네.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마느냐, 유족에게 사과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갈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영암교회 추도 예배에 참석해서요. 1년 전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네. 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참석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고심 끝에 불참을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행사 자체가 정쟁화돼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민생 위주의 정책 전환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논평을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당초에 정치 집회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참석하면 정치적 성격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모 예배에 참석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 행사에 함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당의 입장이 꼭 이런 입장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이건 대통령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국가 행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아직 치유의 기억들을 아직 그 국민들이 계속 감정을 이렇게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현장에 좀 너무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모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유족들을 만나고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함께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도 일단은 마음의 치유의 시간이 더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안전관리 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입법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를 재난과 같은 비극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행사 주체가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누가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담겼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협력해서 이런 제도화, 입법화를 하는 과정에 국회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회 다수당이 협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오늘 개인 자격으로 이태원 참사 일주기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석 필요성을 직언하는 게 여당 혁신위원회의 역할이다. 이 점을 지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하지만 제도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의 혁신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전환에서 좀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혁신위가 이 단지 여당의 문제로 국한된 게 아니라
정부 정책 전체적인 방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방향으로 좀 바꿔나가는 측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직언하고 간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네.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답은 국민과 현장에 있거든요. 그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거를 사실은 여당의 혁신에 반영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스타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공천 물갈이까지도 이어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 당이 피할 수 없는 국민으로부터의 그 비판 가운데 하나가 너무 영남 일색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수도권 민심과는 괴리된 정당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일견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수도권 12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불과 1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영남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국민정당 또 전국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그동안 다양한 활약을 했던 의원분들이 자기희생 차원에서라도 또 선당후사의 자세라는 측면에서도 희생할 각오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한 거고 저 역시 비슷한 맥락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위원장, 예.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뇨한 위원장 영남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네. 전 원내대표를 스타로 지목하면서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 분의 상징성이 당연히 있죠. 다선이고 뭐 지금 현재 당 대표 전 원내대표.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뭐 김기현 대표도 사선이라고 하지만 5선 같은 사선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광역단체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지금 5선이신데 이게 아까도 뭐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이른바 텃밭에서 당의 혜택을 오랫동안 입어왔던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야에서 이게 지금 공통된 주제인 문제인데 네. 이렇게 당의 배려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미디어에 노출도 받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중책을 맡아서 이른바 인지도를 쌓으신 분들이 수도권이 이렇게 좀 치열하게 붙을 때 앞서 나가가지고 과감하게 자기 희생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거기서 또 만약에 그 인지도로 살아 돌아온다면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진짜 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에겐 기회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과감한 자기 희생과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공천 임박하면은 그 같은 회오리 바람 또 네.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 대변인, 당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혁신의 권한을 넘은 일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고, 이게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불편한 심기가 담겨 있는 거냐 이런 또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뭐 좀 과잉 해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가 혁신을 한다고 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희생을 통해서 당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혁신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권을 부여받은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서 뭐 지도부도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의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영남에서 오랫동안 당의 혜택을 받던 분들에 대한 희생의 요구가 네. 비단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정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이라든가 당내 지도부 전체적인 분위기상에 뭔가 공천 혁신에 대한 그런 물밑 또는 드러나는 움직임 이런 게 좀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도 잘 네. 참석하게 되고 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내년 총선에 대한 절박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심각하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이 1호 혁신안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대사면을 놓고도 네. 뒷말이 나옵니다.
거론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당사자들 뭐 거센 반발이 있는데 네.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수해 때 꿀풀을 친 논란, 이거는 이제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면한다. 이게 그러면은 그 과거의 결정이 잘못된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비대위가 아닌 혁신의 한계가 아닌가. 이 혁신이라는 건 결국에는 현 체제, 이른바 김기현 대표 체제의 한계 내에서 그 내에서 내부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그 내부 혁신으로 이루자니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끌어는 안아야겠고, 그렇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를 그러면 과거의 잘못, 과거의 그 대표를 갖다가 좀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한 그 잘못을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면 현재 김기현 대표 체제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오히려 우리가 대승적으로 사면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손을 내미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쫓겨났는데 오히려 나를 사면하고 봐주겠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양측이 봉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방금 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골프 수혜 논란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네. 징계를 받았는데, 아니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 징계하고 사면한다,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윤리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혁신안에 대한 반발, 이게 혁신위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윤리위원회는 상당히 오랜 고민 끝에 징계 대상이 됐었던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었기 때문에 징계 주체가 됐었던 거죠. 네. 충분히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혁신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가 더 큰 목표를 가야 하는데, 최고위원회의가 당무를 관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혁신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어서 최고위원 지도부의 의견을 구할 때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당 전체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문제도 사실 홍준표 시장도 섭섭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현재 당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감 같은 문제를 벗어나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인식에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생각이 달라도 만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사람 만나면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의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그 대통령과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굳이 이재명 대표를 단둘이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른바 총재 정치가 끝난 이후에는 야당 이제 뭐 과거에는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영수회담이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안 쓴 지가 꽤 됐죠. 꽤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른바 여야의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정부 대표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삼자회담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자회담이나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이제 이른바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당 대표들과 함께라든가 해서 어떻게든 여러 정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초당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네. 서로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생각과 의견들을 좀 교환해서 생각의 어떤 차이를 좀 좁혀가는 그런 과정에 대통령께서 좀 더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변인, 예. 뭐 얼마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여야정 예. 대화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 하루하루 국면이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추후에 만날 개연성이 있습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에게 우선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대표회담 제안했었죠. 네,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난 후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여야정,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3자 회담의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나야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러 기자들의 질문도 뭐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인유한 위원장이 역으로 물어본 적이 김기현 있었는데요. 대표가 그 같은 회동을 적극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네. 여야정 3자가 만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과 직접 만나는 게 조금 부담이다라는 입장을 네. 밝혀왔었잖아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안동에 가서는 탕평을 말했습니다. 네, 네. 조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일련의 행보 이게 보수 통합이라든가 중도 확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죠? 결국에 TK 정서의 그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주로 민생 현장을 갈 때 대구 서문시장을 찾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그 TK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정치를 할 것이냐. 그런 거보다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번에 사실은 또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그 유족들을 보면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찾아가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때론 그 현장에서 좀 듣기에 불편하거나 어색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소통의 의지가 있고 그런 걸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좀 열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열려야 서로 간에 진정으로 뭐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들도 힘을 실어주고 야당 대표에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압력으로 작용해서 야당의 국정 협조도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대통령께서 더 활발하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볼게요. 정 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가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쪽은 뭐 친명, 한쪽은 비명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네. 어쨌든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지역 뭐 등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비명계는 여전히 반발합니다. 예. 그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민주당이 더 큰 승리로 갈 수 있도록 단합 단결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내놨기 때문에 이 두 자리 공석이 된 두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인사들로 채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번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이 사퇴해서 생긴 자리인데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분 보니까 대표적인 친명 인사라고 해요. 그리고 또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비명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명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인사를 한 분은 명분과 좀 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계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깝고 호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니까 화합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두 사람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글쎄요,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통합을 위한 인사였던 게 아닌가라는 네. 판단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장국 그때 지도부 인선 마무리했는데 비명계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던데요. 이게 당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또 작은 하나의 목소리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당에 한 5분 내외로 좁혀지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근데 사실은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원외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불만이 많아요, 당내에서. 네.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많은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이른바 원내 중심이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5선의 다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마 다음에 만약에 이제 6선으로까지 가시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여야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내 개혁에서 선명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원외 친명 조직이라고 불리는 뭐 더민주 정부혁신회의에서는 뭐 사퇴를 또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분은 아닌데 이걸 마치 친명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사무총장이 모든 걸 친명 중심으로만 끌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과장됐거나 과잉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인사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른바 원외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지명하신 그 박정현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지금 있는 분이 아주 뭐 반명 색깔이 진하거나 그런 분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계호 의원을 이른바 이낙연 당시 그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계호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해서 나름 비명계를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도록 당내 화합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메시지는 일시적으로 그칠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 또 무소속 대구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당의 TK 의원들을 비만 고양이다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지역 출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 말로는 자기는 대구에 출마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행보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선거법이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비례정당으로 어떤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 대변인, 신당설이 이어지는 건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이 한몫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도 꽤 있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당내 비주류의 생존 방식일 뿐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 대표 등 신당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평, 불만자들의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했는데 실제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저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 포용하려는 노력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징계에 올랐지만 대사면해서 통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아서 지난번 우리가 대선 승리 방정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중도 보수를 대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어쩌면 자꾸 자신의 그 등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 개정, 특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등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상당히 좀 일견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위원회가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니까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부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권발 정계 개편, 여야 중도 성향 인사들이 뭉친 제3지대 가능성,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전망이세요?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 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위원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권발 정계 개편 얘기는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워낙 창당을 많이 해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이분을 중심으로 뭔가 창당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 정당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뭔가 다른 세력들을 좀 더 넓혀서 재창당 형태의 창당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분당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여당 내에 이른바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사들이 이제 제3지대 정당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좀 미니 제3 정당들과 어떻게 연대를 구축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민주당 쪽은 특별히 지금 세력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른바 반명 비명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 내부에서조차도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당을 나가서 새롭게 무슨 정당을 만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 최근 이준석 제명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다음 당대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준석 대표 이렇게 제명운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던 국민의힘의 색깔이 짙은 그 당원들이 있어요. 권리당원들이. 그 권리당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고 자기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적자로서 이분들을 끌어안아야만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이제 약간 힘을 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정 대변인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헌은 또 통합의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제명운동 적적이란 말이죠. 여당 지도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인데 두 분이 이렇게 사심이 있는 갈등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 당을 전체적으로 보는 유권자나 국민들의 시각도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의 앞에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원한은 좀 묻어두고 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품고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 부위원장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요? 그 한때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출마가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미 그 사례는 이른바 황운하 의원 사례로 깨졌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닌 거. 예,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탄핵 소추가 되면 원래 사직원이 처리되지는 않지만 출마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별개의 전혀 별개의 문제군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탄핵과 그 출마는 별개고요. 한동훈 장관 이제 본인의 결심이 서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선택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색깔에 맞는 강남 같은 곳은 아니 이제 너무 쉬운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제로 국민의힘에 보탬이 되거나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른바 그 텃밭에만 가가지고 너무 쉽게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 아니냐는 지금 비난이 뭐 지역구로 나올 할 수도 것인지 있습니다. 비례를 할 것인지 맞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고민이 거기다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그분이 갔을 때 과연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는 중도 확장이지 이른바 지지층 결집이 아니거든요. 그때 만약에 지금 지지층 결집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도 확장의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전 장관 출마 지역이 정해지면 네. 그 자리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 예. 또 이런 시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대변인. 사태는 없도록 저희가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 네네. 수도권과 함께 대구 경북 움직임 중요할 예. 텐데요.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이른바 친박 인사들의 네.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친박계 이른바 예를 들면 무소속에 출마할 경우에 이게 국민의힘에 득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전혀 득이 될 건 없겠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은 없다.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행위에 활용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이른바 과거의 친박 세력이라는 분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기 의견대로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소속이 국민의힘이 되지 않게 국민의힘 안에서 뭐 경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적 끌어안는 그런 노력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도 세력으로의 확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